아크릴이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가 그 AI 플랫폼을 가지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그런 의료 같은 도메인에 들어가는 것과 함께 차세대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저도 같이 코웍을 하고 있어서 그 플랫폼의 형태 중에 하나의 특성을 갖는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델이라는 용어와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좀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걸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LM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문장을 보고 뒤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을 이제 확률적으로 패턴 매칭을 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오토 리그레시브, 자기 회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풋이 들어야만 아웃풋이 나가기 때문에 수동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인풋을 받아서 이제 한 번에 아웃풋을 만드는 이런 형태를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중간의 모델은 사실은 그냥 펑션인 거죠. 다만 개발자가 그 펑션을 코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런 펑션을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이 하던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머신러닝이 발전하면서 모델을 더 넘어가는 에이전트라는 용어들을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게 되었는데요. 이 모델은 이렇게 스타트에서 피니시부터 한 번에 인퍼런스, 추론을 하기는 반면에 에이전트는 자율성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추론을 한다든가 추론 외적인 행동을 한다든가를 본인이 판단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에이전트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LLM들이 에이전트 혹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AGI, 보통 범용 AI라고 해서 이제 인간의 수준에 도달하거나 혹은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들을 AGI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챗GPT 같은 거 써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이거 분명히 나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고 웬만한 내 주위에 있는 좀 이상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바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범용 인공지능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훨씬 빠르게 가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통 사람들이 요즘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 범용 인공지능 수준인지를 여러 가지 벤치마크를 통해서 요즘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라이브 벤치라고 해서 뭐 수학이라든가 코딩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언어적 능력, 이런 6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해보면 챗GPT 중에 요즘 이제 가장 그래도 추론 능력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코스트도 좀 다운되어 있는 O3 같은 경우에는 약 75점 정도를 받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이런 챗GPT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클로즈 모델이라고 해서 서비스 형태로만 제시되는데,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걸 아예 그냥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약간 수준이 떨어져서 71점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 사람하고 보통 비교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훨씬 높은 성능이고요. 각 분야의 최고 레벨의 익스퍼트들이 이 벤치마크를 한다고 하면 약 80점 정도를 받는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6개 분야를 다 익스퍼트 레벨로 하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거의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능을 높일 것뿐만 아니라 이걸 굉장히 코스트 다운을 하는데도 목표를 둬가지고 아키텍처를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경량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추가되면서 최근에 좀 영향을 이런 비즈니스적인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AGI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범용 인공지능도 사실은
그냥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뭐 사람을 닮아야 된다든가 사람을 넘어서야 된다든가 이렇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달성해야 AGI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 AGI 수준을 5개의 단계로 나누고요. 예를 들자면 뭐 레벨 1은 챗봇 같이 말을 뭐 사람하고 이런 텍스트나 아니면 보이스 같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챗GPT의 초기 버전 정도를 챗봇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고 레벨 1 정도로 봤고요. 현재 챗GPT 5.3 정도 돼서 추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뭐 수학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코딩을 굉장히 잘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레벨 2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3, 4, 5 이런 목표를 정해놨는데 아직까지는 레벨 2가 거의 지금 극한에 올라와 있는 수준이고 기대하기로는 레벨 3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딥마인드도 자신들의 그 기술 발전을 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쉽게 레벨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레벨 2 정도 되려면은 보통 어떤 분야의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숙련된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AGI 수준에서는 레벨 2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 특정 분야에서는 레벨 2나 레벨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익스퍼트 중에서도 좀 뛰어난 익스퍼트들을 따라가는 정도까지는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수준 레벨 5는 뭐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요즘 쓰기도 하는데 정말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여기까지 가려면 좀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왜 멀었을까?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현재 LLM을 우리가 개발하는 방법에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얀누큰 교수님이 최근에 LLM을 방법론을 상당히 좀 공격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한계점이다. 이게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AGI까지는 못 가. 왜 못 가? 라고 한 3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모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때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해서 패턴 매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실은 어떤 문장을 말해서 다음 문장을 말하는 것을 패턴 매칭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막 즉흥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보통은 이런 내용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전체 스트럭처를 디자인을 하고 그 스트럭처 안에서 뭐 1분 동안 이런 얘기하고 2분 동안 얘기하고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는 합니다. 이런 플래닝을 하지 않으면 리즈닝이 잘 되지 않는데 지금 LLM은 이런 플래닝이 좀 빠져 있어서 인간의 수준에 다가가는 AGI 만들기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금 LLM 사용하시다 보면은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해서 뭐 챗GPT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인풋을 주게 되면 인풋을 기억하긴 하지만 그 사실은 그 기억은 그 데이터로만 남아 있고요. 모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억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을 하는데 GPT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통해서 성장을 하지 단순히 제가 어떤 데이터를 거기서 입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모델이 성장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피지컬 월드, 우리 세계하고 접지가 안 돼 있다. 보통 이제 그라운딩이 안 돼 있다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책으로 배운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책으로만 배우면 체화된 지능이 없기 때문에 뭐 결국 그 경험을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LLM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텍스트 혹은 이미지, 비디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세상에 와서 리얼월드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3가지의 제한점들도 요즘 1, 2년 사이에도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해결이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현재 LLM의 모델들은 이런 제한점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크를 이 아카데미에서 엄청나게 만들어내거든요. 왜냐하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지금 LLM 뭐가 부족해 막 하면서 계속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픈 AI나 딥마인드에서 만드는 기술들이 그 벤치마크를 깨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만든 거는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벤치마크를 만들어놨는데요. 예를 들면 문제가 이런 거예요. 뭐 고대 언어 같은 걸 준 다음에 뭐 LLM한테 풀어봐라, 이거를 해석해봐라. 근데 뭐 그런 고대 언어 같은 거는 실제로는 학습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행동을 하나 이런 거를 살펴보는데, 현재 이런 그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그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10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인간이 보면 사실은 10점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AGI가 취하는 그런 능력을 어쨌든 인간의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평가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앞에서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돼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스케일링 로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는 얘기입니다. LLM이 발전을 하려면 모델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 그 모델이 학습할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 모델과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계속 커져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보통 커지면 무조건 좋다라고 큰 게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게 2020년에 나온 논문이었고요. 2022년에 봤더니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데이터와 모델의 사이즈 비율이 잘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가 주어진 데이터보다 무조건 커버리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스케일로의 어떤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델 사이즈는 컴퓨팅 파워가 커지게 되면 같이 키울 수는 있어요. 지금 뭐 수천 밀리언 단위의 지금 모델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건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그 바이오 쪽에서도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는 고갈이 되는 거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텍스트로 가지고 있고 비디오로 가지고 있고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현재 그 퀄리티 높은 데이터들이 이미 다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태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LLM이 끊임없이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없냐? LLM의 구조를 바꾼다든가 새로운 알고리즘, 현재 뭐 트랜스포머로 규결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에 대한 것들을 바꾸는 것들도 아카데미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2022년 정도부터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 모델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오늘 그 얘기들을 보면 의료 분야나 바이오 분야에서도 뭐 케이스들을 설명하실 때 뭐 레그를 썼어요, 뭐 날리지 그래프를 썼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보면 LLM 자체에 대한 개선보다는 LLM은 어떻게 익스터널 툴들, 익스터널한 외부의 도구들하고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건가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묶어서 얘기하는 기술 텀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거를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혹은 에이전틱 AI 혹은 AI 에이전트 이렇게 부르는, 약간 사람들마다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부릅니다. 저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나 에이전틱 AI를 좀 좋아하는데 그냥 자기가 에이전트 분야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 AI의 넥스트 버전을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LLM의 넥스트 버전을 얘기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보통은 에이전트 AI라는 용어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가 이런 에이전트를 AI에서 얘기할 때 하나의 기술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LM이 있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외부 툴이 합쳐지고 메모리가 합쳐지고 여기에 자율성을 줘서 내가 모두 다 개발자가 어떻게 이 서비스를 만들 건가를 다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LLM이 툴들을 이용하고 자신의 경험을 메모리에 담아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게 하겠다라고 하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가장 잘 설명하고 계신 분이 되게 유명한 AI 연구자인 앤드류 능 교수고,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4가지 컴포넌트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리프렉션. LLM은 그냥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뱉어내고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한번 검증도 해보고 개선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리프렉션이고요. LLM 자체에는 이 기능이 없지만
애플리케이션 차원에서는 LLM을 활용해서 이 리프렉션 하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LLM이 아웃풋을 만들면 이 아웃풋을 가지고 다시 LLM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 너의 아웃풋이 지금 제대로 된 거 같니?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리프렉션입니다. 저희도 연구실에서 이런 리프렉션들을 이용을 해서 에이전트를 많이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건 로봇팔이 안 보이긴 하는데 로봇팔의 에이전트한테 물건들을 정리하라고 시키게 되면 LLM을 이용을 해서 멀티모달 이미지를 받은 다음에 물건을 정리할 플래닝을 싸게 됩니다. 근데 만약 물건을 집어야 되는데 못 집었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뭔가 내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에러를 유출을 하고 원인을 파악을 하고 하는 과정을 넣어서 다음번 플래닝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서는 툴 유즈라는 것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레그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LLM 자체에는 그 새로운 난리지가 없지만 저희가 레그를 이용해서 새로운 난리지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뭐 할루시네이션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툴들도 붙어 있고 뭐 파일 분석할 수 있는 툴들도 붙고 있고 웹 브라우징 툴도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챗GPT에 가서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사실은 학습된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검색을 하고 이 툴을 이용을 해서 사실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에이전틱 워크플로우가 어느 정도 결합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컴포넌트는 플래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뭔가 에세이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첫 줄부터 쭉 써내라는 그런 진짜 창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일단 어떤 주제를 써야 될지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소재들을 찾아내고 그 소재를 분석을 해서 내가 스트럭처를 만들고 그 스트럭처 안에서 어떤 내용을 쓸 건가를 세부적으로 나가는 어떤 계층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LLM에는 내재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에이전트에서는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24년에 뉴립스라고 인공지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유명한 컨퍼런스에 아크릴과 산학 협력을 해서 페이퍼를 냈던 내용이 이 플래닝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크릴이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라는 요청을 해서 저희 같은 스마트홈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어떤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플래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플래닝을 할 때 현재 쓸 수 있는 날리지와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환경들의 정보를 모아서 태스크 플래닝을 계층적으로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아크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컬래버레이션입니다. 에이전트들은 컬래버레이션이 필요한데요. 그냥 LLM 같은 경우는 혼자 단독적인 판단을 하게 되지만 만약 LLM이 기능을 부여받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나는 LLM인데 뭐 작가야. 그 다음에 나는 LLM인데 리뷰어야. 그러면 작가가 쓴 내용을 에세이를 리뷰어가 다시 분석을 해서 그 내용에 피드백을 준다. 이런 것으로처럼 LLM끼리 역할을 나누고 그 역할에 대한 디베이트를 하는 서로 협력도 하고 서로 뭐 에러도 찾아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에이전틱 AI를 혹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가 현재 유행을 하고 앞으로 미래의 인공지능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LLM의 리미테이션을 극복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고 실제로 뭐 바이오든 의료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의 세부적인 컴포넌트들이 다 활용이 돼서 파이프라인은 애플리케이션 파이프라인들을 만들고 내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명확한데 그럼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도대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가 뭘 하고 있는 거냐 생각을 해보면 LLM은 일종의 패턴 매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돌아가는 형태를 뉴런 쪽에서는 이미테이션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은 이미테이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여기에
리플렉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래닝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우리 인간의 사고 체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모방하려는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GI에 더 다가가려는 노력이 기술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아크릴에 보면 솔루션이 조나단, 이게 이제 ML 플랫폼, 뭐 ML 옵스 플랫폼일 거고, R이 이제 여기에 LLM 아크릴에 고유한 LLM 솔루션이고, 라디아가 이제 의료 솔루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다 고객이 있을 때는 사실은 LLM 그 자체만으로는 그 고객하고 인터페이스를 만들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LLM을 들고 들어가고 그 LLM을 운영할 수 있는 MLOps 플랫폼이 들어가고 그 MLOps 플랫폼 위에서 LLM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을 더 적극적으로 오토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틱 AI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AI가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제 핫하게 되게 되면 가장 근본적으로 돈을 벌게 되는 분야는 처음에는 하드웨어 분야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 다음에는 플랫폼 분야입니다. 플랫폼은 현재 오픈 AI. 그 다음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 가장 큰 분야는 그 플랫폼과 그 하드웨어에서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들인데, 이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들이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조나단을 기반으로 한 이런 솔루션들이 확장이 되게 되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까지 포함시켜서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